외진 길가에 한 여인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납치범은 차문을 열고 여자를 트렁크로 던졌습니다. 남학생과 미녀 여선생의 사랑과 복수의 이야기. 사건의 내막은 무엇일까요? 여선생은 무슨 사연으로 배은망덕한 남자를 용서했을까요? 둘의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악마이자 제자, 설명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1980년 6월 15일 어버이날. 목사 어부는 저녁 10시 14분에 딸의 축복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여 딸과 잠깐 대화합니다. 그의 아내와 딸이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지만 둘은 납치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FBI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부가 딸과 더 많이 얘기하려고 하자 납치범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미국 로즈빌에서 발생하였어요. 로즈빌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미네소타주의 인구가 약 3만 5천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사건의 여자 주인공 메리는 현지 한 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이고 그녀의 남편 어부는 현지 침례교사의 목사였어요. 둘은 선교 활동을 위해 필리핀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다 1972년 그들의 첫째 딸 베스가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또 5년 뒤인 1977년에 둘째 아이 스티브가 태어났어요. 다년간 전도 활동을 한 일가족은 1979년에 미국으로 돌아가 1년간 쉬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척과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 휴가가 어부 가족에게 최악의 휴가가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6일 미국에서 1년의 휴가를 마치게 되어 메리는 필리핀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5월 21일 필리핀행 티켓을 구매하곤 5일 뒤 미국을 떠나 필리핀으로 다시 선교 활동을 하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메리는 8살 딸 베스를 데리고 시내에 있는 카르멘 미용실로 가서 출발하기 전 딸과 함께 머리를 자르기로 했습니다. 메리의 남편과 아들은 집에서 메리 모녀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모든 친척과 친구에게 연락하였지만 전부 그녀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어요. 미용실에서는 모녀가 오후 4시 30분쯤에 이미 가게를 떠났고 별로 이상한 게 없었다고 했어요. 경찰은 어부의 실종 전화를 받고 바로 수사하지 못했어요. 그날 모든 경찰이 다른 한 납치 사건에 투입돼서였죠. 그제서야 어부는 아내 메리와 딸 베스가 실종됐던 날에 제이슨이라는 6살 남자아이도 납치된 걸 알게 됐습니다. 사건 당일 제이슨은 다른 한 남자아이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길가에 주차된 한 차량 곁에서 어떤 낯선 남자에게 납치된 겁니다. 그 과정을 목격하게 된 그의 친구는 겁에 질려 바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어린 남자아이의 진술에 의해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었어요. 납치범은 평범한 체격을 가진 성인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20대에서 30대, 아시아인,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긴 머리에 수염도 꽤 길렀습니다. 경찰을 놀라게 한 건 제이슨이 납치된 공원 부근에서 메리의 승용차를 발견하였어요. 메리, 베스, 그리고 제이슨이 같은 날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실종된 걸 고려하여 경찰은 세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납치될 가능성이 높을 거로 예측 후 두 사건을 한 건으로 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시내 모든 경찰력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FBI에도 도움을 요청하였어요. 경찰은 오가는 모든 차량을 수사하며 인근 주택도 수사하여 구조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엄청난 노력을 하였지만 시간만 흘러가고 메리, 베스, 그리고 제이슨은 세상에서 사라졌는지 그림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6월 15일 메리와 베스가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치 사건의 경우 시간이 경과될수록 희망이 사라지는데 FBI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부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여 납치범의 전화가 돌아오기만 하면 범인을 추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6월 15일 어버이날 저녁 10시 14분쯤 어부의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8살 어린 딸의 앳된 목소리를 듣게 되자 어부는 울컥하였어요. 그렇다면 베스와 엄마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5월 16일 오후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나온 모녀 둘은 기쁜 마음에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들이 차에 타자 한 명의 아시아계 남자가 갑자기 차에 타며 흉기를 꺼내며 낮은 목소리로 자기를 태워달라고 협박했습니다. 메리는 할 수 없이 운전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다 신호등 때문에 차를 세우게 됐는데 마침 경찰차 한 대가 바로 그들의 뒤에 서게 되었어요. 잔뜩 긴장한 남자는 메리에게 신호등이 바뀌면 우회전을 하라고 하며 경찰의 눈에 띄면 해칠 거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변하자 메리는 손을 떨며 운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다행히 경찰차는 따라오지 않았죠. 한시름 놓은 메리는 납치범이 시키는 대로 시내에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납치범은 두 모녀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그녀들의 손을 밧줄로 묶은 후 옆에 세워진 다른 한 대의 차량 트렁크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납치범이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트렁크에 있던 메리와 베스는 입으로 밧줄을 풀고 후드를 열어 도망치려고 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결국 납치범에게 들키게 됐습니다. 납치범은 차를 세워 트렁크를 열어 이번에는 그녀들의 손목을 뒤로하여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가 트렁크를 닫으려고 하자 마침 옆에 어느새 한 자전거를 탄 남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6살 제이슨이었는데요. 그때 친구와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호기심에 곁으로 다가간 거였어요. 그러다 트렁크 안 메리 모녀를 발견하곤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죠. 제이슨이 도망치려고 하자 납치범은 재빨리 그를 트렁크로 던졌습니다. 먼 곳에서 제이슨을 지켜보던 친구는 겁에 질려 바로 도망갔어요. 납치범은 그 아이를 쫓아가지 않고 재빨리 차에 올라타 현장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의 운전 후 납치범은 트렁크를 다시 열어 제이슨만 데려가고 트렁크를 다시 닫았습니다. 이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주위에는 차 소리와 사람 소리가 없는 깊은 산속 같았어요. 모녀 둘은 어두운 트렁크 안에서 겁에 질려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납치범은 다시 돌아와 메리와 베스의 눈을 막고 다른 픽업 트럭으로 옮긴 후 출발하였습니다. 이때 제이슨은 다시 보이지 않았어요. 메리가 조심스럽게 그 아이의 행적을 묻자 납치범은 아무렇지 않게 그 아이를 풀어줬다고 이제 곧 부모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지만 메리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긴 시간의 운전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납치범은 눈을 가린 모녀를 인도하여 집 안에 있는 옷장으로 다가갔어요. 옷장은 납치범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어요. 120cm의 길이에 넓이는 53cm 뿐이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스탠드 하나와 2개의 작은 베개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는 메리를 거실로 데려갔어요. 안대를 벗은 메리는 거실 중앙에 전문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미소 띈 얼굴로 혹시 내가 누군지 기억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메리는 앞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분명 어디서 보던 얼굴인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남자는 따님 침실에 화장한 인형 하나가 있고 베스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죠. 그리고 인형은 옷장 맨 위에 뒀죠. 아들 스티브는 매일 몇 시에 집을 떠나고 당신 부모가 며칠 전에 방문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키를 어디에 숨겼는지도 알아요. 그의 말을 들은 메리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그녀의 가족을 오랫동안 감시했었습니다. 과연 납치범의 정체는 무엇일지. 겁에 질린 메리를 보며
남자는 비웃는 말투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제 수학 성적 기억나세요? 그의 물음에 메리는 기억 속에 잠겼습니다. 문득 10여 년 전에 일했던 알렉산더 고등학교가 생각났습니다. 가르쳤던 학생들을 하나씩 떠올리다가 15년 전 학생의 이름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바로 메리가 가르쳤던 9학년 학생 설명승이었어요. 설명승은 1950년 10월 15일에 세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 밑에는 2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8살 때 아버지가 미네소타 대학교에 교수로 취직하게 되어 온 가족은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의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어머니가 아들 셋을 키우게 됐죠. 그때부터 11살이 된 설명승의 행동은 점점 괴이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설명승은 동생들을 자주 괴롭혔고 길가에서 주운 돌로 행인과 차량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한 주택을 지나가다가 집안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아무 이유 없이 그 주택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들의 행동은 어머니를 미치게 했습니다. 아들을 정신병원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4살 아들을 청소년 구치소에 보내기도 했었죠. 의사치료 후 그의 증세는 나아진 것 같았어요. 출소한 설명승은 1965년 알렉산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설명승이 수학 선생님 메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설명승은 메리의 우아함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본인과 메리를 주인공으로 묘사하였죠.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보였지만 사실 설명승은 우등생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좀 이상했지만 공부와 운동에는 엄청난 재능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미식축구팀과 레슬링팀, 그리고 육상팀까지 그를 섭외하였습니다. 공부는 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었죠.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이 바로 메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1966년의 봄, 수학교사 메리는 기말고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성적이 항상 출중했던 설명승은 B-를 받았어요. 자존심이 상한 그는 선생님 메리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원망과 관심이 점차 집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수업 끝난 후 자전거를 타고 그녀를 미행하여 멀리서 숨어 망원경으로 메리와 남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킹은 설명승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유지됐습니다. 1969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설명승은 뛰어난 성적으로 미네소타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사업가적 기질이 남달랐던 그는 입학한 지 1년 만에 자금을 마련하여 전자용품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없었던 그 시절에 전자제품점의 장사는 꽤 좋았어요. 장사가 잘 되자 설명승은 학업을 포기하고 사업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는 보기에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고객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부하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었죠. 그가 스토커인 건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는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였습니다. 메리의 방 아래로 통할 수 있는 터널을 파려고 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 장비를 구매하여 메리의 집에 침입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메리가 사라진 걸 발견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 번 확인하고서야 메리가 남편과 같이 필리핀으로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설명승은 메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었죠.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년이 지났습니다. 1975년 설명승은 서류 조사하다가 메리가 미네소타의 두러스로 이사간 걸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깊은 밤에 그는 그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메리 부부가 아니라 메리 남편 부모의 집이었어요. 떠나기 전 그는 두 노인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큰일을 당할 거라고 협박하였고 두 노인 또한 별 피해를 보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죠.
메리와 베스가 납치되고 나서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설명승은 메리의 집 부근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여 메리 일가족을 미행하기 시작했죠. 얼마 안 돼 그는 내 식구의 행적을 전부 파악하였습니다. 보조키의 위치까지 알아냈죠. 그는 메리 일가족이 집에 없을 때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녀의 집을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러다가 메리 가족이 정리한 짐을 보고 그녀가 곧 떠날 거라고 생각한 설명승은 납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1980년 5월 16일 그는 메리와 베스의 뒤를 따라가다가 카르멘 미용실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모녀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없듯이 매일 본인의 전자용품 매장으로 출근했어요. 퇴근 후 집으로 와서 메리에게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했었죠. 처음 그는 메리 보고 그녀를 원망한다고 했어요. 학창시절 수학 선생님이었던 메리가 설명승에게 준 B- 성적 때문에 대학 장학금을 못 받게 되어 대학을 포기하고 군대에 갈 수밖에 없었고 얼마 안 돼 베트남으로 파견되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며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게 메리가 준 B- 성적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 설명승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장학금을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대학에 입학하였고 군대에 간 적은 더욱 없었습니다. 그가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여 메리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느끼게 하려고 세뇌한 거였죠. 설명승은 두 모녀를 납치하고 10일이 지나고서야 샤워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는 메리가 장시간의 세뇌하에 항복했다고 생각되어 모녀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줬습니다. 심지어 저녁에 옷장을 나와 거실에서 돌아다니게 했죠. 물론 손은 묶여 있었어요. 납치당한 지 23일이 되는 6월 7일, 설명승은 무슨 생각인지 3인 가족 여행을 계획하였어요. 그는 트레일러를 렌탈하여 두 모녀와 함께 시카고를 출발하였습니다. 메디슨을 경유할 때 설명승은 베스를 혼자 차에 두고 메리와 같이 쇼핑몰에 가서 옷을 구매하였어요. 두 모녀가 3주 동안 납치된 날에 입었던 옷만 입고 있어서였죠. 메리는 쇼핑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기다렸어요.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그녀는 자신의 여행자 수표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하자 설명승은 동의하였습니다. 메리는 자기가 서명한 수표를 결제하면 경찰이 그들의 위치를 추측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유감스럽게도 경찰은 이 단서를 놓쳤습니다. 며칠 뒤 그들 셋은 차를 운전하여 위네바고에 도착하였습니다. 8살 베스가 다시 차 안에 갇히게 됐는데요. 차 밖에서 몇 명의 청소년이 장난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스는 용기를 내어 창문에 대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소년들은 깔깔 웃으며 베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전거를 타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자 설명승은 메리와 베스가 자신에게 순종하고 있다고 느껴서인지 그의 행동은 점점 과감해졌어요. 6월 15일 어버이날에 그는 베스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걸 허락하였습니다. 이 전화는 사실 경찰에 대한 도발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절대 체포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한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생각은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설명승은 메리가 결국 자기에게 복종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가 되면 메리는 자기의 아내가 되고 베스는 자기의 딸이 될 거라고 믿은 거죠. 그는 모녀를 식탁으로 불러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저녁에도 옷장이 아닌 침대에서 잘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가져와 메리와 같이 낭독하고 변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보드게임도 베스와 같이 즐겼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설명승은 그녀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햄버거까지 먹고 저녁에는 미네소타 대학교에 가서 불꽃놀이도 봤었죠. 길을 걷다 메리는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경찰차를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설명승이 흉기를 들고 있고
또 딸 베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어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경찰차 뒤편에 크게 적혀진 경찰의 전화번호를 기억해놨습니다. 그 당시 미국 응급전화 911은 아직 널리 사용하지 않는 시기였어요. 7월 6일 이틀 뒤 설명승은 매우 들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그는 모녀에게 정중하게 이곳을 떠날 거라고 선포하였어요. 그는 트레일러를 구매하여 모녀와 다른 곳에 가서 생활할 거라고 했죠. 설명승의 흥분한 모습은 메리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설명승이 절대 자기와 딸을 풀어주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상황은 점점 심각해질 뿐입니다. 이튿날 7월 7일에 설명승은 평소와 같이 그녀들을 옷장에 가두고 출근하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메리는 어떤 방법을 쓰든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딸을 위해서요. 그녀의 두 손은 묶여있지만 메리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옷장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는데요. 설명승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문을 열어야만 했죠. 끊임없는 시도에 옷장 문은 드디어 열리게 됐습니다. 그녀는 베스를 데리고 바로 전화기 곁으로 다가가 외워뒀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걸리자 메리는 자신이 2달 전에 납치된 메리라고 하며 경찰에게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설명승이 도구를 가지고 있으니 조심해달라고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메리와 베스에게 집안에서 잘 숨어서 나오지 말라고 하며 창문을 멀리하라고 경찰이 몇 분 뒤면 도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모녀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했어요. 마당에 풀숲이 있는데 거기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몇 분 뒤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인근 도로를 비웠습니다. 대량의 경찰이 무장하여 현장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뒤에 숨어있는 메리와 베스를 발견하였어요. 그녀들을 구조하고 몇 분 뒤 경찰은 설명승의 가게에 가서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구조된 메리가 6살 남자아이의 제이슨의 안부를 묻자 경찰은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그가 숨질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설명승은 감옥에 가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리처드 그린이라는 수감법을 만나게 됐습니다. 리처드는 곧 형기를 마치고 출소 예정이었어요. 설명승은 리처드에게 출소 후 메리와 베스를 처리해주면 5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600만 원을 지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80년도에는 거액의 돈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성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1,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만 원 정도 되는 성금을 지급했습니다. 결국 리처드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형을 줄이려고 바로 FBI에 설명승의 음모를 얘기하였습니다. 1980년 말에 설명승은 메리와 베스를 납치한 죄로 유기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바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했었죠. 1981년 2월 9일 설명승의 2심이 개정되는데 사람을 놀라게 한 장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는 재판 도중 갑자기 메리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납치하였습니다. 설명승은 경찰의 포위하에 결국 잡혔는데 메리의 얼굴에 상처를 남겼어요. 설명승의 상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설명승이 6살 제이슨을 납치하고 다치게 한 이유로 그를 고소하였습니다. 처음 설명승은 본인이 제이슨을 납치했지만 바로 제이슨을 풀어줬다고 했어요. 여러 차례 재판 끝에 설명승과 검찰 측은 그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줄이기로 협상하여 결국 유기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교환 조건으로 경찰에게 제이슨을 매장한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건 설명승의 30년형과 40년형은 따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진행하는 거였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70년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2010년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가석방 청문회에서 설명승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착한 메리는 법정에서 그를 용서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가 잘못을 고치고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석방위원회에서는 설명승이 아직 기만적이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의 가석방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실 설명승이 감옥에 수감된 지 2년 만인 1982년에 탈옥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곤 내가 가석방되면 바로 메리를 찾아갈 거야. 만약 메리가 세상을 뜨게 되면 그녀의 딸 베스를 찾아갈 거야. 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2016년 설명승의 2차 가석방 요청도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2023년 73세가 된 설명승은 아직 수감 중입니다. 사건 발생 후 메리와 베스는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들은 적극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메리 얼굴에 있는 상처도 다 나았습니다. 그녀의 딸 베스는 커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게 됐고 메리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건을 되돌아봅시다. 사실 설명승은 본인이 얘기한 단순한 성욕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악행을 재미삼아 저지르는 선천적 극단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승과 메리는 극과 극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지극한 선의와 지극한 악의. 아쉽게도 메리의 선의는 설명승을 제대로 된 길로 데려오지 못했죠. 악마 같은 설명승은 뛰어난 재능과 훌륭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지만 결국 기형적인 심리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줬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의 악의를 남김없이 표현하여 자기 행동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면서도 끝없이 사회에 대해 보복했습니다. 사랑을 핑계로 범죄를 저질러 되돌릴 수 없는 길을 택했죠. 감옥에서 평생 뉘우치는 것이 그가 받아야 할 처벌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설명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